만약 당신의 가족이 오늘 밤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도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 자신의 손으로 기록이 지워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형사가 그 진실을 향해 끝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헤친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배신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은폐의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백설 리조트였습니다. 한때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이 리조트는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공간이 숨겨져 있었지요. 형사 강현은 오랜 추적 끝에 마침내 그 지하 감금실에서 한 여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정은, 대기업 알파그룹의 비리를 취재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탐사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그녀의 구출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현은 서정은이 지니고 있던 외장 하드를 수거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 디지털 포렌식 담당 이수진이 밤을 새워 암호화 해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여러 개 숨겨진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파일명 B3. 이중 암호화된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강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 안에는 손발이 단단히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이수진이 화질 복원 작업을 거친 끝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강민재, 서정은과 함께 알파그룹 비리를 추적하다 2달 전 호련히 사라진 또 다른 PD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강현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인물만이 아니라 배경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바닥에 깔린 모래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황토색이 아니라 옅은 파란빛이 감도는 이질적인 색이었습니다. 강현은 즉시 건축 자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모래는 특정 공업용 단열재와 혼합해 쓰는 특수 소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귀퉁이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스 측면에 붙어있던 물류 스티커였습니다. 숫자 일부가 잘려 있었지만 이수진의 복원 작업으로 코드 3자리가 살아났고 이를 물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평창 인근의 한 창고 단지가 특정되었습니다. 알파그룹 계열 하청 업체가 운영하는 물류단지였습니다. 강현은 즉각 영장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파일, 물류 코드, 전문가, 감정서까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영상 파일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직감은 며칠 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현은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수사 기록, 열람 로그를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접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재 관련 수사 파일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계정이 있었고 그 계정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력팀장 박성규였습니다. 박성규는 강현의 직속 상관이자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파일에 접근한 시간대는 모두 심야였고 접속 흔적을 지우려 한 시도까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상관을 겨냥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행동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은 수사 내부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한 줄 심어두었습니다. 외장 하드의 복사본이 이미 언론사 한 곳에 전달되었다는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허위 보고서가 내부에 공유된 지 불과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창 물류단지 CCTV 서버의 외부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강현이 사전에 몰래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이 그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접속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신호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의심이 아닌 엄연한 증거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강현은 이 자료를 들고 수사팀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성규 팀장은 그날 저녁 조용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은 단순한 연결고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윗선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윗선이 있으며 자신은 세 번째 윗선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계 윗선. 강현은 그 말을 머릿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박성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 기지국에서 반복 연결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포폰이었지만 연결 시간대와 빈도는 분명히 특정 인물과의 정기적 접촉을 의미했습니다. 강현은 그 시간대를 알파그룹의 인허가 승인 기록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자료가 겹치는 지점, 그 교차점에서 하나의 이름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도윤 의원이었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와 정치 권력이 함께 설계한 구조적 은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꼭대기에는 아직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세 번째 윗선이 존재했습니다. 강현은 사무실 창밖으로 쉬지 않고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 리조트의 눈처럼 하얗고 차가운 거짓이 이 사건 위를 두껍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묻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아직 그 어딘가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성규 팀장이 체포된 날 밤, 강현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표시 없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더 파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강현은 그 문자를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협박은 그에게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박성규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단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 위에 윗선이 두 개 더 있다는 말도 다시 한번 했지요. 강현은 그 진술을 공식 조서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박성규의 체포 사실이 내부에 알려진 직후부터 수사팀을 둘러싼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이 느려졌습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이틀 후 강현이 신청한 평창 물류단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강현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강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강현은 이수진을 불러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 수사 라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성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의도 인근 기지국 반복 접속 기록, 그 상대방 대포폰의 개통일과 폐기일, 그리고 그 시간대의 알파그룹 관련 인허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렬했습니다.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의원 실족 아닙니까? 강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도윤 의원, 그의 이름은 공식 수사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그룹과 공개적으로 연결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날짜마다 여의도발 대포폰 통화가 박성규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정도로 정밀하게 반복될 수는 없었지요. 강현은 최도윤 의원의 공개 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예산 심의 결과, 위원회 참석 이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표면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그룹이 강원도 일대의 대규모 물류 거점을 확장하던 시기,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감사 일정이 유독 그 지역에서만 단축되거나 연기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현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정황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대포폰이어서 최도윤과의 직접 연결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허가 일정 변경은 행정실수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강현에게는 선을 넘을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알파그룹 내부 회계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윤정훈이라는 인물이 강현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사 직후부터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강현은 그를 외부 안전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윤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알파 그룹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한 비공개 자금 이동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용도로 추정되는 계좌 흐름이었고 그 수신 계좌 중 하나가 최도윤 의원 측근 명의로 개설된 유령 법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은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은폐를 넘어 조직적인 정경 유착의 증거였습니다. 윤정훈은 이 자료를 넘기는 순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왔습니다. 강현은 그에게 신변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두 번째 자극이 찾아왔습니다. 강현의 차량 하부에서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부착 시점은 박성규 체포 이후로 추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강현의 움직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그 장치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 형사의 차량에 몰래 옮겨 달았습니다. 추적자에게 거짓 위치 정보를 흘리기 위한 역이용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강현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이에 윤정훈의 자료를 분석해 최도윤 의원 측근 유령 법인의 실제 지분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회사는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었습니다. 설립 목적도 사업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만 기능하고 있었지요. 들어오는 돈의 출처는 알파그룹 계열 하청사였고 나가는 돈의 방향은 다시 여러 개의 명의로 분산되어 흔적이 흐릿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강현은 이 자료를 가지고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했습니다. 중앙수사단의 비공식 경로로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팀장을 잃고 외부 압박에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강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로였습니다. 중앙수사단의 담당 수사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공식화하면 막힙니다. 강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 절차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곳까지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현은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규, 그리고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윗선. 최도윤은 두 번째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인가? 강현은 마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불빛이 멀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빛들 사이 어딘가에 아직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마지막 윗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현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현은 다시 마커를 들었습니다. 중앙수사단과의 공조가 시작된 날 아침, 강현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였습니다. 식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중앙수사단 파견 수사관 오태석은 강현이 지금까지 만난 수사관들 중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는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현이 정리한 타임라인과 윤정훈의 자금 이동 내역을 검토하는데 2시간이 걸렸고 검토가 끝난 뒤 그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영장은 내가 올리겠습니다. 강현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내부 압박이 닿지 않는 경로를 통해 움직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정훈이 공식 참고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알파그룹 내부에서 비자금이 조성되는 방식, 하청 계열사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구조, 그리고 정기적으로 특정 정치인 측근에게 전달되던 봉투의 존재까지 진술했습니다.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목격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윤정훈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현은 그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태석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흘 만에 발부되었습니다. 강현이 2차례 기각당했던 바로 그 물류단지였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급습 작전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현과 오태석, 그리고 중앙수사단 요원 6명이 평창 물류단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포장도로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지요. 강현은 사전에 입수한 단지 배지도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컨테이너 17번. 영상 파일 B3에서 확인된 배경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파란 모래, 물류 스티커 코드, 그리고 영상 속 환기구의 각도까지 분석해 특정한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문 앞에 섰을 때 강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하단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강현은 빠르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민재 씨.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하다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강민재는 현장에서 즉시 구급대 인계되었습니다. 탈진과 탈수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송 직전 그는 강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넘긴 계좌 자료는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걸 줬어요. 진짜 파일은 따로 있습니다. 강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강민재는 계속했습니다. 서정은 선배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2번 남겨라.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2번 남겨라. 강현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서정은이 지하 감금실에서 버티면서도 매장 하드를 끝까지 지킨 이유, 그리고 강민재가 감금 상태에서도 진짜 파일을 따로 숨겨둔 이유가 같은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의 위치는 강민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강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 하나, 접속 비밀번호는 서정은과 강민재 두 사람만 아는 문장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수진은 서정은이 입원 중인 병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복 중이던 서정은은 비밀번호를 듣자마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군요. 이수진은 그렇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서정은은 더 묻지 않고 비밀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을 때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현이 옆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그룹 비자금의 생성부터 세탁, 최종 전달까지 이어지는 전체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관계 로비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름과 금액, 전달 시점까지 기록된 상세한 목록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 내부 협조자 명단이었습니다. 박성규의 이름도 있었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이름들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강현은 그 명단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이름 하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오태석 수사관한테 넘기겠습니다. 원본 파일 분리 보관하고 사본 3개 만들어요. 이수진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은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서는 강민재가 수액을 맡고 있었고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는 서정은이 회복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백업 파일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소중의 물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윗선을 향한 길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설 리조트의 그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덮는 눈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조용하고 차갑고 그리고 선명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이 중앙수사단에 넘어간 다음날 새벽 강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태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강연은 재킷을 집어들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앙수사단 임시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석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강연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검찰 합동 수사팀이었습니다. 오태석이 강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백업 파일 분석이 끝났습니다. 영장 12개 동시 발부됩니다. 오늘 새벽 안에 움직입니다. 강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명단 안에 있던 이름들, 경찰 내부 협조자들도 포함됩니까? 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포함입니다. 강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착전은 새벽 4시를 기해 서울과 강원도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은 여의도 쪽 팀에 합류했습니다. 최도윤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이 목표였습니다. 차량이 여의도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건물 안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강연은 앞장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연은 멈췄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최도윤은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강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요. 강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도윤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최도윤이 구치소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진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시의 출처를 밝히는 대신 양형에서 고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도윤의 진술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알파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알파그룹 위에 실질적 자금을 뗀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지분은 없지만 그룹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위험이 생기면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강연이 줄곧 찾아온 세 번째 윗선이었습니다. 이름이 나왔을 때 지휘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재계 원로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공식 직함도 어떤 단체의 등기도 없었지만 50년 가까이 정관계와 재계를 연결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수사 기록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도윤의 진술과 백업 파일의 자금 흐름을 교차 분석하자 마지막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윗선은 권력의 그늘 속에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태석이 직접 이끈 팀이 움직였고 강연은 수사관실에서 그 소식을 문자 한 줄로 받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강연은 문자를 닫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 개의 윗선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알파그룹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었습니다. 박성규는 직위 해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정훈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고 한유라와 윤정훈은 각각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유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설 리조트는 실소유주의 구속으로 관리 주체를 잃었고 관할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지하 감금실은 증거 보전 절차를 거친 뒤 봉인되었습니다.
서정은은 퇴원 후 곧장 편집실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재가 만들어둔 백업 파일의 자료들, 그리고 자신이 감금 전 기록해둔 취재 원본을 모두 꺼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계 윗선. 방송이 나간 날 밤 시청자 게시판은 밤새 달아올랐습니다. 댓글 중 가장 많이 공유된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화는 끝났습니다. 강현은 사건 종결 보고서를 제출한 날 오후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강원도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백설 리조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건물은 이미 철거 준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외벽에는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었고 리조트 간판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설원 위에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윗선이 50년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또 다른 구조 속으로 스며들 뿐입니다. 강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계의 윗선은 모두 드러났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백설 리조트 실종 사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강현은 차로 돌아가기 전 설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눈은 아무것도 덮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